안녕하세요. 65살 박정숙입니다. 자식 위에 다 줬더니 돌아온 건 비수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박정숙 씨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30년 넘게 시장통에서 뜨거운 국밥 그릇을 나르며 몸에 익은 습관입니다. 박정숙 씨의 손마디는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습니다. 아들 민석 씨를 번듯하게 키워낸 훈장 같은 흔적입니다. 박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옵니다. 행여나 늦게까지 일하고 잠든 아들 민석 씨와 며느리 혜진 씨가 깰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걷습니다. 주방으로 향한 박정숙 씨는 먼저 쌀을 씻습니다. 맑은 물에 쌀이 씻겨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립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 민석 씨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자 박정숙 씨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끼니를 챙기며 살아온 박정숙 씨에게 이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새벽부터 부스럭거리세요? 잠 좀 자자고요. 안방 문이 열리며 며느리 혜진 씨가 미간을 찌푸린 채 걸어 나왔습니다. 혜진 씨는 박정숙 씨가 차려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부터 부쩍 예민해졌습니다. 박정숙 씨는 들고 있던 국자를 멈추고 며느리 혜진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안하다, 혜진아. 민석이 아침 좀 따뜻하게 먹이려고 그랬어. 너도 좀 더 자지 그랬니? 어머니, 민석 씨 아침 안 먹고 나가는 거 모르세요? 그냥 잠이나 푹 주무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부터 유난히시니 제가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혜진 씨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박정숙 씨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 씨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찬물만 꺼내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정숙 씨는 덩그러니 남겨진 주방에서 멍하니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은 여전히 맛있게 끓고 있었지만 박정숙 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 민석 씨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민석 씨는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서둘러 아들 민석 씨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석아, 국 조금이라도 떠줄 테니까 먹고 가렴. 어머니, 저 늦었어요. 현장 나가봐야 해요. 혜진이한테 아침 차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걔 요즘 미용실 일로 힘들대요. 민석 씨는 박정숙 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박정숙 씨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박정숙 씨는 식어가는 국을 바라보며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끝이 시렸지만 가슴속에 시린 마음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혜진 씨의 남동생인 승준 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승준 씨는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런 처남 승준 씨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게 하며 돕고 있었죠. 승준 씨는 정숙 씨를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매형은 아직 안 들어왔나요? 오늘 일이 좀 늦나 보네요. 응, 승준아. 곧 오겠지. 밥은 먹었니? 내가 뭐라도 좀 차려주랴.
박정숙 씨가 승준 씨의 손을 잡으려 하자 방에서 나온 혜진 씨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승준아, 너는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매형 귀찮게 하니? 사기당한 건 내 팔자지. 언제까지 매형한테 짐이 될 거야? 어머니도 그래요. 승준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시지 뭘 자꾸 챙기세요. 혜진 씨의 독설에 승준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정숙 씨는 민망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승준 씨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혜진 씨의 차가운 눈빛은 집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 가족의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박정숙 씨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 되어서야 집안일이 대강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소파에 잠시 기대앉아 감기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정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평온해 보였던 일상은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어제 오늘 마음이 영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왠지 모를 불안함에 손이 떨려 설거지하던 그릇을 2번이나 놓칠 뻔했죠. 오전 10시 32분 정적을 깨고 박정숙 씨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박정숙 씨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박정숙 씨의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아들 박민석 씨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어떻게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박정숙 씨는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며느리 박혜진 씨는 병원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민석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나랑 애들은 어쩌라고 이래요? 박혜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팍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정숙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던 박정숙 씨의 귀에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숙 씨가 평소 끼고 다니던 낡은 보청기가 지지직거리며 옆 사람의 속삭임을 증폭시킨 것이었습니다. 통곡하던 박혜진 씨가 잠시 울음을 멈추고 자신의 어머니인 사돈댁과 구석에서 나누는 낮은 대화였습니다. 엄마, 민석 씨 보험 들어놓은 거 꽤 될 거야. 저번에 보니까 사망보험금만 해도 4억 원이 넘더라고. 박혜진 씨의 목소리는 방금까지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사돈댁 또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가해자 쪽 트럭 보험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 합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겠네. 민석이 상태는 좀 어떠니? 의사 말로는 고비라고 하네. 이대로 안 깨어나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어. 괜히 어설프게 깨어나서 치료비로 다 까먹으면 어떡해. 박정숙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낡은 보청기가 고장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보청기를 만져보았지만 박혜진 씨의 차가운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정숙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 며느리 박혜진 씨는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혜진 씨는 다시 박정숙 씨 곁으로 다가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박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민석 씨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 정말 무서워요. 박정숙 씨는 박혜진 씨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혜진 씨의 따뜻한 손길이 박정숙 씨에게는 뱀의 살결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박정숙 씨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아들 박민석 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1분 1초가 억겁의 세월 같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 박민석 씨가 좋아하는 낡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기적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박혜진 씨는 수시로 복도로 나가 누군가와 전화하며 보험 서류와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이 절벽 끝에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5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정숙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았고 박혜진 씨 또한 눈을 반짝이며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여자의 서로 다른 간절함이 부딪히는 병원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박정숙 씨는 딱딱한 병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인 채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아들 박민석 씨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문이 열릴 때마다 박정숙 씨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지만 면회 시간은 짧았고 박혜진 씨는 그 귀한 시간을 결코 박정숙 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댁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저 정말 감당 못해요. 박혜진 씨는 박정숙 씨의 어깨를 감싸쥐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챙기는 착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박정숙 씨는 박혜진 씨의 소나기에 실린 힘이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정숙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혜진아. 나 여기 있을란다. 민석이 눈 뜨는 거 내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여. 어머니도 참 고집불통이시네요. 병원 규정상 보호자 한 명만 상주할 수 있다잖아요. 제가 아내니까 제가 남는 게 맞죠. 집에서 애들 밥이라도 챙겨주세요. 박혜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박혜진 씨는 간호사들에게도 박정숙 씨가 연로해서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모든 연락은 자신에게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졸지에 아들의 소식으로부터 차단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은 어머니의 당연한 권리마저 며느리의 효심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박탈당한 셈입니다. 박정숙 씨는 복도 구석에서 박혜진 씨가 주치의를 붙잡고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박정숙 씨의 낡은 보청기가 지지직거리며 박혜진 씨의 낮은 음성을 잡아냈습니다. 박혜진 씨는 아들의 회복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혜진 씨는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법적 대리인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 언제쯤이 좋을까요? 박혜진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안의 연기를 했지만 박정숙 씨의 눈에는 그 모습이 악마보다 무섭게 보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 박민석 씨의 생명줄이 저 여자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박정숙 씨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이 병원을 떠나는 순간 아들 박민석 씨에게 영영 돌아오지 못할 비극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박정숙 씨는 아들의 면회실 유리창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각종 기계의 의지에 가쁜 숨을 내뱉는 아들 박민석 씨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여기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박정숙 씨는 며느리 박혜진 씨의 서슬퍼런 눈총을 견디며 복도 끝 작은 의자를 지켰습니다. 박정숙 씨에게 그 의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밤 2시 15분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도 박정숙 씨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씨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박정숙 씨는 아들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보청기 볼륨을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소외된 어머니의 처절한 사투는 그렇게 병원의 어두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병원 로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자동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박민석 씨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입술 끝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이승준 씨가 박정숙 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혜진 씨의 남동생인 이승준 씨는 평소와 달리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승준 씨는 박정숙 씨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입술만 발삭였습니다. 박민석 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자신을 거두어 일자리를 주고 친형처럼 챙겨주었던 기억들이 이승준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승준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며 박정숙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누나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이승준 씨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승준 씨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박정숙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정숙 씨의 낡은 보청기가 이승준 씨의 가쁜 숨소리를 크게 울려주었습니다. 어제 누나랑 우리 엄마가 병원 비상계단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나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매형이 사고 나기 전부터요. 박정숙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승준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박정숙 씨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박혜진 씨는 아들 박민석 씨가 차려준 미용실 건물 2층 학원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승준 씨는 누나 박혜진 씨가 사고 직후 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음성 녹음 일부를 박정숙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시 45분 병원 로비의 시계가 무정하게 흘러가는 소리가 박정숙 씨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이승준 씨는 누나인 박혜진 씨를 배신한다는 죄책감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매형의 생명줄을 가지고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어머니 편에 서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박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승준 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뜻밖의 조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승준 씨는 박혜진 씨가 박정숙 씨를 집에서 내쫓으려 할 때 필요한 증거들을 더 모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이승준 씨의 젖은 눈동자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이제 단순히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 박민석 씨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며느리 박혜진 씨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박정숙 씨는 이승준 씨와 함께 긴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지만 박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밤 22시 40분 병원 복도에 불이 꺼지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 박민석 씨의 병실 앞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며느리 박혜진 씨는 시어머니인 박정숙 씨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성화를 부렸지만
박정숙 씨는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비상계단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포착했습니다. 박정숙 씨의 귀에 걸린 낡은 보청기가 지지직거리며 그 은밀한 대화를 증폭시켰습니다. 엄마, 의사가 그러는데 이대로 가면 가망이 없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한테 유리하게 마무리해야지. 박혜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상계단 틈으로 슬쩍 안을 살피니 박혜진 씨가 친정어머니인 사돈댁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딸 박혜진 씨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혜진아. 보험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원의 트럭 쪽 합의금까지 하면 그게 다 얼마냐? 그 돈이면 내 미용실도 키우고 우리 식구들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박정숙 씨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들 박민석 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 박혜진 씨는 아들의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혜진 씨는 한술 더 떠 소름 끼치는 제안을 내뱉었습니다. 오래 끌어봤자 병원비만 나가고 우리만 손해잖아. 주치의한테 연명 치료 중단 서류 물어봤어. 며칠 뒤에 자연스럽게 호흡기 떼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어차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끝이야. 그럼 그 원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니? 사돈댁의 물음에 박혜진 씨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서정국 원장님? 그 사람이랑은 이미 얘기 끝났어. 민석 씨 정리되면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하기로 했지. 민석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는 대충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조용해질 거야. 박정숙 씨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보청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정숙 씨의 가슴바닥을 난도질했습니다. 아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일군 이삿짐센터와 집, 그리고 아들의 목숨까지 모두 저 악마 같은 여자들의 손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박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들 박민석 씨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주머니 속에 든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처남 이승준 씨가 말했던 진실이 이토록 잔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호흡기를 떼려는 저 가증스러운 손길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이죠. 밤 23시 15분 박정숙 씨는 다시 병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박혜진 씨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눈가를 비비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낡은 보청기의 전원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저 여자가 뱉는 모든 거짓말을 박정숙 씨는 똑똑히 듣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박정숙 씨의 마지막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박민석 씨의 혈압 수치를 나타내는 모니터의 곡선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란한 경고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지자 박정숙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박혜진 씨의 표정은 박정숙 씨의 절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박혜진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어디론가 바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실장님. 상태가 좀 안 좋아졌네요. 아까 말씀드린 수목장 자리 지금 바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요. 박혜진 씨는 시어머니인 박정숙 씨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 아들의 묘자리를 알아보며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의 숨소리가 아직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장례 절차를 밟는 박혜진 씨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낡은 보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박혜진 씨의 차가운 목소리는 박정숙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혜진 씨는 전화를 끊고 박정숙 씨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시다시피 민석 씨 이제 끝났어요. 저도 마음 정리 다 했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댁으로 가세요. 아예 짐 싸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봐 놨으니까요. 혜진아,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 아직 저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묘짜리 얘기를 하니? 내가 사람이냐? 박정숙 씨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혜진 씨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박정숙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가 붙잡고 있다고 살아날 사람 아니에요. 제 인생 그만 방해하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박정숙 씨는 병원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박혜진 씨는 끝까지 가련한 아내 연기를 하며 박정숙 씨를 치매 노인 취급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아들 박민석 씨의 병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진 것 같은 배신감과 절망이 박정숙 씨를 덮쳤습니다. 15시 40분,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방송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혜진 씨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박정숙 씨는 홀로 복도 구석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박정숙 씨는 아들을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옷자락에 숨겨두었던 이승준 씨의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박정숙 씨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아침이 온다는 말을 되새기며 박정숙 씨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한 처절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모의 사투는 이제 최악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10시 15분 주치의와 박혜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혜진 씨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연명 치료 중단 서류에 서명하려 펜을 들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 손끝이 움직였다. 아직 살아있단 말이다. 박혜진 씨는 매몰차게 박정숙 씨를 밀쳐내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민석 씨를 위한 길이라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석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혜진 씨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아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품 안에서 처남 이승준 씨가 건네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 복도에 박혜진 씨와 사돈댁의 추악한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보험금이 4억 원이 넘잖아. 이대로 안 깨어나는 게 우리한테는 땡 잡은 거야. 박혜진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자 주위 사람들은 경악하며 박혜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혜진 씨는 허둥지둥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그때 처남 이승준 씨가 나타나 박혜진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해. 내가 다 들었어. 매형 보험금으로 상간남이랑 새 출발하려던 거 내가 다 증언할 거야. 박혜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떨리는 걸음으로 깨어난 아들 박민석 씨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민석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박혜진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넘게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박정숙 씨의 진심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혜진 씨의 가증스러운 연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병실 안에는 박정숙 씨의 흐느낌과 박혜진 씨의 절규만이 뒤섞였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폭발하며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왔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엄마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아들 박민석 씨는 어머니의 손을 미세하게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한 박정숙 씨에 대한 아들의 뒤늦은 깨달음이자 감사의 대답이었습니다. 박혜진 씨는 경비원들에 의해 복도 밖으로 끌려나갔고 박정숙 씨는 아들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모진 폭풍우가 지나간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정숙 씨의 집 거실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깊숙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창가에 앉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보청기를 꺼내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아니었다면 아들 박민석 씨의 생명도 이 집안의 진실도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박정숙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말을 훔쳐듣기 위해 보청기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아들 박민석 씨가 말끔한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이제는 제법 씩씩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식탁 앞에 앉아 박정숙 씨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를 한 수저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예전엔 이 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몰랐을까요? 많이 먹으렴, 민서가. 내가 이렇게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르단다. 박정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아들 박민석 씨는 배신한 아내와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지만 박정숙 씨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박혜진 씨는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보험금을 노린 공모 혐의가 드러나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사돈댁 역시 딸의 잘못을 덮어주기는커녕 함께 탐욕을 부린 대가로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처남이었던 이승준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승준 씨는 누나 박혜진 씨의 만행을 폭로한 뒤 집안에서 파문당했지만 박정숙 씨와 박민석 씨는 이승준 씨를 가족처럼 챙겼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작은 물류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업했어요. 매형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잘 됐구나, 승준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도 꽃길만 걸어야지. 이승준 씨의 밝은 미소를 보며 박정숙 씨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도 박정숙 씨의 마음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제야 아들에게 인정받고 평화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왜 진작 이런 진실을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숙 씨는 이제 평생을 바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박정숙이라는 제 이름을 찾기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먹을 갈며 지난 세월의 한을 씻어내고 하얀 화선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정성껏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인생의 황혼에서 겪은 가장 혹독한 시련은 박정숙 씨에게 가장 값진 진실을 선물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박정숙 씨의 가족은 상처를 딛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눈부시고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